닭을 키우던 데서 이게 오리가 잘 되니까 수거가 다 치우고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집도 바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 집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집에는 또 다른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자세히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하루 전에 의심 신고가 있으면은 의심이 되면은 의심 신고하기 전에 있는 거를 빼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역 의식, 나만 살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나중에 보면 고발되고 또 형사 고발되고 이런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산악농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 산란계 쪽에서 특히 달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란계 농장이 전반적으로 차량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 달걀을 운반하는 차량 중에서 GPS가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것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열악한가. 그래서 계란을 반출을 할 때나 또 방역법도 미착용하거나 또 여기에 이제 달걀 같은 걸 밑에 이제 까는 그 난개하고 팔레트가 있습니다. 밑에 까는 그런 것들 통해서 달걀에 하나 오염되면 계속 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산란계 관리하고 계란 상처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천, 세종, 천안, 아산 어떻게 보면 세종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농식품부가 중심을 잡고 있는 데에서 광범위하게 오염이 됐다는 것은 뭐 다른 데 지자체 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야단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있는 데에서부터 전파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도 허점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관리를 해야지 우리 집이 되는데 남의 집 보고 뭐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깝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산악의 농장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같은 난을 운반하는 기사가 똑같은 날에 또는 다른 날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천 지역에 봐서 그 유전자 형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꼬무니식으로 해서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인근에 출산 차량에 출입한 기록을 보면 거점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유전자형 분석을 했을 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기에 알을 낳는 닭이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은 그런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 키우는 상태가 다른 거하고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2, 3주 간격으로 20주까지 굉장히 많은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다른 질병, 그러니까 AI 말고 일반적인 복기 질병 같은 혼합 백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들어올 때는 매우 여기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백신을 하기 위해서 그 백신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백신 팀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백신 팀이 그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매몰을 하는 지역에 있는 방역관들이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A에서 묻고 그 다음에 또 쉴 틈도 없이 또 B에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방역관들의 숫자가 지역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또 다른 매체가 된다는 거죠. 그 차량의 빈도 얘기했고 난자나 팔레트 등의 그 소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달걀 쪽에서. 이 나주에서 AI가 발생한 농가현장도 보시면은 나주 지역이 그 닭하고 오리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적으로 봤을 때 점들을 보시면 매우 많은 농가들이 운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송창삼 교수님이 지난번 그 안전 포럼에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오늘의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우리 토론을 위해서 하나 이제 치러왔는데요. 그냥 철새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오리 농가에 AI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철새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공급이 지금도 계속 성립을 하고 있느냐, 철새만 탓하고 있을 것이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의 살처분이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서류상으로만 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거점 지역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서나 그런 것들이 겨울 지역 처리나 이럴 때 그 소독제나 이런 시스템이 과연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소독을 하게 되면 세척을 먼저 하고 유기물을 제거한 다음에 소독을 해야 소독제가 효과가 있는데 세척도 없이 하는 것이 과연 소독제만 믿고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축산 차량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가 제공하는 시료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이용해가지고 진단하는데 이건 호수고고 백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만 상대화가 되고 인체에 감염 우리만 강조하지 여기 대해서 기술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하는 거냐. 여기 대해서 저는 많이 할 말이 있고 저도 백신을 사용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같이 H5N6처럼 빠른 속도로 감염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오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방역 또 진단 거의 저희 직원들 보면요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 직원들도 특히 이제 실험실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단에 감상을 하고 있고 AI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관이 모자르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많은 것처럼 저도 한번 몇 번 묵고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보기 싫고 다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방역관들이 얼마나 특히나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는 거의 다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직에 보면은 위 사람이 많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황 상태다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 철새 이동을 보면은 지금 한 차례 왔고 또 1월 중순에 2차 철새가 내려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또 다른 한 번의 에피소드가 감염 폭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전남 지역 분포가 늘어났고요. 경남북의 경우 이걸 작성할 때만 해도 경남북은 깨끗했는데 경남북의 경우도 차량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움직여서 추후에 계기적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18일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이미 경남북 지역에도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환경부에서 겨울철새 분포도입니다. 11월하고 12월 보시면 겨울철새 분포도에 그 원이 커졌죠. 오리 기록이 고니 기타 주류에 많은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근데 1월 되면 또 다른 분포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오래된 슬라이드는 제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2013년부터 2010년 4차례 AI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송창성 교수님 나와 계셨을 텐데 역학조사위원회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11월 10일에서 1월에 가장 많은 발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비하는 시기를 10월부터 잡아서 그 다음에 5월까지 잡아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당시에 분명히 그 전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고하고 WHO에서도 경고하고 OIE라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농식품부에서는 그래? 열심히 잘해봐라. 그리고 쌀 관세에만 신경 썼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농식품부의 이런 방역이나 의학이나 이런 메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농식품부에 있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겠느냐.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참고 삼아서 H5N1 우리 지금은 H5N6고 과거에 2003년도부터 4차례를 우리 됐던 H5N1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감염된 케이스고 지금 제가 엊그저께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H5N1 고병원성 AI로 사람이 649케이스 중에서 385명이 사망했으니까 50% 이상이 죽었다는 거죠.
물론 이 관계는 뭐 상대지,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에서 직접 살아있는 감염된 조류하고 닭이나 오리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H5N1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그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생닭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바이러스가 A에서 B, A 동물에서 B 동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모란 시장도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도 이거 외에 고양이, 뭐 개 다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만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꼭 팔아야 되면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닭대로라도 좀 팔도록 하자. 개를 파는 데서 꼭 토종닭을 같이 팔아요. 왜 그렇게 팔아야 되냐? 개를 사가는 사람한테 토종닭을 보너스로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닭에 있는 바이러스가 포유류에 갔다가 사람한테 갈 때는 어떤 괴물로 변할 줄 모르거든요. 니네 가족부터 위험하다. 여러 번 교육시키고 설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배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보도사에서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까 처음에 이게 H7N9이라는 게 지금 2016년까지 225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H5N1이나 H7N9이 사망하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하우스키핑 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화가 되는 유전자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해에 발생한 거, 항조,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걸 쭉 그리고 사람에서 발생하는 걸 봤을 때 이런 이 빨간 걸로 한 것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가 어떤 뜻이냐면 휴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염력이 증가되고 타미플루나 그런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 사망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특히나 그 유전자 아미노산이 하나 변화되어 있는 데 따라서 회유류의 병원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번에 H5N6가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런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H5N6가 중국에서 10명이나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절대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4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철새만 가지고 철새 도래지만 그 장관이 계속 저 붙들고 돌아다녀요. 그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또 위에서 청와대에서 너 뭐 하고 있느냐 봐야 되니까 철새 농장을 가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서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할 때 그럼 바이러스 다니는데 장관이 쫓아다니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백신 접종을 하고 사람 쪽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스크를 해서 감염자들과 접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면역 저항성을 최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도 동물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쎄 농장만 다닐 게 아니라. 근데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최고 책임자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냐. 그래서 이제 뭐 2차적인 전파를 위해서 이제 뭐 분별하는 뭐 NIS,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면역 증강하는 거 이런 것들 극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철새에 대한 것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구체화되고 있지만 과거 예를 들면 과거 철새가 유입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오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5차례 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다시 팔고 들어왔다가 팝니다. 그럼 그 시절 가장 철새가 많이 오를 때는 입식을 자제하고 휴업제를 해서 보상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부 지역에 전북에 그때 김춘진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지역에 해가지고 그 시장이나 해서 무한농가는 실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좋고 다른 지역에 감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가 지금도 이제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아직도. 아니 3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금 뭐 방역 기금도 작년보다 더 적게 책정되고 터진 다음에 지금 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죠. 절대로 예산 주지 않습니다. 인력 주지 않습니다. 조직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터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예방 백신은 비록 그 변이주가 많이 생기지만 거기에 대한 백신 개발하고 주요 발생 지역 인근에 링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링이라는 건 이제 권투 선수끼리 링에서 권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각 그 지역을 빠져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링 백신 그 감염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은 매몰하고 탈춤을 하지만 그 주위 지역은 버퍼 지역으로 해가지고 링 백신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창선 교수님이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백신 사용이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건 이거 백신 하면서 AI가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백신을 하게 되면 백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런 지금 감염된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식탁에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인체 감염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H5N6가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지금 OI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저께 제가 하나 논문을 받아봤는데요. COB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요. Continuity of Business.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다 망가지면 그 다음에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양계산업이고 이런 축산은 지구에서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또 넘어야 될 그런 산이 많습니다. 이머전시한 백신이 부족하고요. 구지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안 하다가 백신을 했습니다. 물론 구지역은 사람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지역은 백신한 이후에 구지역 때문에 뭐 대량으로 소돼지를 파물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청정지역이 과연 우리가 능사냐, 청정 나라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얘기할 때 임상 증상이 되기 때문에 예차 진단과 확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송 교수님이 많이 연구를 하셨지만 오리 쪽에는 고성능인 백신이나 에주번트가 없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OI, 그러니까 이 OI가 18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동물 보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WHO와 동등한 건데 WAHO라고 보시면 돼요. A는 애니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질병 그리고 축산물 이동 이런 것들 여기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신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거론한 게 있어서 보시면 이게 어떤 AI 같은 것이 굉장히 발생했을 때 여기서 백신이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제대로 수의 당국 수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는 백신을 일단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exit strategy 백신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에서는 이걸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없이는 무조건 백신을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PVS 그러니까 공적인 그 수의 조직이나 축산 조직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 탈출이 옳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염 속도가 빠른 H5N6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역 조직 전문 인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때 어느 총리인지 제가 모르겠죠. 총리를 제가 세 분이나 모셔가지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방역센터를 지역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도별로도 하나도 없다. 그 도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추가 인력도 필요하다. 10명 이상 확대해야 된다. 국경 그리고 AI 전담하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 안 되고요. AI 센터만 하나 떨어져 생겼습니다. 이것도 농식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마침 그때 저하고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행자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학장을 같이 했던 친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겨우 만들었는데 농식부에서 이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놈이 뒤로 해서 이거 만들었느냐. 근데 여기서 일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의 축산 이걸 전문으로 해서 지금 과장급이 이걸 충만하니까 그 위에 국장도 있고 그 위에 차관보도 있고 실장도 있고 차관이 있고 장관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통솔이 되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그걸 통솔하는 국장이
이제 총괄하고 있다. 근데 저는 국장 만들어봐야 행정에서 다 차지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 또 주장했지만 실현이 안 됐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게 동식물 방역청 미국이나 호주는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비관세 장벽도 철폐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방역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인사권과 모든 통제권을 여기 동식물 방역청에다 주라는 거죠. 농식품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이 동식물 방역청의 밑에 소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흥청이, 저도 진흥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흥청이 이제는 기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진흥청이 옛날에 정말 잘했습니다. 왜? 각 시도에 농촌 지도소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를 통해서 많은 기술 정보가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를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는 또 하나 국민안전처, 차라리 그런 국민안전처 밑에 질병안전을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저는 농식품부에 있는 것에서 너무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